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 분께서 저보고 저처럼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지 않다면 제가 몇 프로 정도에 속하는 사람이냐 이러시는데요. 저는 99%가 다 저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한국 사학계가 그런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1% 천연 기념물처럼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약에 독일에서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굴복을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는 거는 독일 병정처럼 저도 많이 독일에 가서 굳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명순인데요. 사람들이 저보고 정다르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저렇게 좌파들 속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아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자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넣으면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김태년 의원실과 안민석 의원실에서 저하고 권희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나라의 역사학계에 굉장히 빛나는 분이신데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학자세요. 권희영 교수님인데 남자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유민주주의 토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 백분 토론에도 엄청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엑스트라를 비슷하게 한두 번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조종환 국회의원하고 같이 맞짱 토론을 SBS 방송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교과서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 이런 문제가 터질 때. 근데 이 역사학계가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1987년도 이후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오히려 학계도 이제는 막스 레닌주의가 다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특히 사회학은 거의 99%, 그 다음에 역사학도 한 98%, 정치학은 한 70% 좌파들이요. 그래도 해외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거의가 막스 레닌주의를 공부하러 독일에 왔거든요. 근데 막상 독일이 통일이 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반은 공부를 포기하거나 반은 전향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 속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전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혼자 싸워도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지금 자유총연맹에서도 지금 저 좌파 또 특히 민주당 사람들이 뭐 100% 좌파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쪽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을 해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자기네 세력화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선에서 제가 싸우느라고 요즘 정신이 없는데요.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애국개몽운동과 한일무장투쟁에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애국개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화파 지식인들이고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운동을 할 때 임시정부 만들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김구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에 기대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면 중국하고 같이 붙어서 싸워야 된다.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도 이미 망한 나라다. 중국에 기대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싸워서 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구라든지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람들은 빨리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으니까 빨리 와라. 왜 하느냐? 대통령이 왜 거기가 있냐?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임시정부다. 임시정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 싸울 수가 없다. 과연 우리의 편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졌을 때 러시아는 당연히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요. 그런데 좌파 세력들은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좌파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에는 그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러시아의 특히 소련의 정치 자금을 받고 코민테른 그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에 붙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우리는 앞으로 미국하고 손잡아야만 일본을 이길 수가 있다. 이미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대동아 공영권을 일본이 만들 때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거를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은 미국이 빨리 그걸 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손을 잡아서 빨리 우리가 같이 연합군에 합세를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유일하게 한국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 하에서 광복군이 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중국에 기대서 독립운동을 하고 광복군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그 방첩대 비슷한 지금의 기무사 같은 그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이미 임시정부에서 광복군을 그 미국 산하에 둘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새로 찾아내고 만들어가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역사학계는 전부 다 북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김일성이 정통의 독립운동을 한 나라고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 이거를 북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지금의 남한의 역사학계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의 제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느라고요. DJ 정부 시절에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올 에켈트라는 연구소의 그 유네스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군국주의적인 그걸 저지할 수 있느냐를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올 에켈트 연구소에 갔을 때 리멘 슈나이더라는 박사가 한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게 99년이었나 2000년도였습니다. 20년 전이었는데 그 학자 얘기는 저희가 한국사 실론과 한국사 통론이라는 책을 우리나라의 그 역사학계의 그 교과서라고 생각하는 책이 영문으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고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런 역사인데 지금 일본에서 왜곡을 하고 있다. 이거를 유네스코 차원에서 또다시 일본의 군국주의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게 좀 도와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리멘 슈나이더 박사가 한 얘기가 이미 벌써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 나라 역사부터 제대로 써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책의 첫 페이지를 딱 열면서 너네 나라의 모든 역사책은 반만년의 빛나는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의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너네는 내셔널리즘에 젖어 있는데 그 내셔널리즘도 올바른 내셔널리즘은 괜찮은데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나라가 아무리 너네 역사가 이렇다는 걸 주장을 해봤자 일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극일,
일본을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뭐 일본이 선진국이고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은 선진국이 되진 않았지만 거의 뭐 삼성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그 산업 분야라든지 뭐 이제 문화계까지 저희가 다 석권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역사학계만큼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오히려 식민사관, 사대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중국을 대국으로 생각하고 일본을 사실은 무시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무시할 때는 무시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독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재밌대요. 독일 사람들도 미국과 일본을 두려워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가장 일본과 미국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습게 생각하는 건 좋은데 우습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왜 우스운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식하게 무시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지금 점점 시간이 많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본이 사실은 그 애국개몽 운동 세력과 저는 애국개몽 운동 세력이 들이 그걸 아주 역사적으로 밝혀내지는 않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많이 점점 밝혀지고 주장이 되어가고 있어요. 애국개몽 운동을 한 계열파들은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무장투쟁을 했던 그 세력들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980년대 후반에 역사학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인문사회과학자들이 막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민주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학계의 올바른 정설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아달라고 전 세계에 외칠 때 전 세계의 학자들은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너네 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서 무슨 외국의 역사 학자들이 잘못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저는 그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을 무시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든 자본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든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기네 나라의 정통성, 그 나라를 세운 나라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물로 평가를 하는 이런 역사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아까 저희 박정희 기념관에 큰 역할을 해주시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잠깐 오셨다가 지금 이제 나가신 것 같은데요. 그 분께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키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박정희 기념관을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도 못하는 이런 나라는 과연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일까? 나라의 역사를 지키려는 국민일까?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분단의 원흉이냐? 그거는 이미 벌써 5.10 선거, 그 선거를 남한에서 먼저 치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분단은 이미 벌써 그 당시 소련이 김일성을 그 박헌영보다도 더 앞세워가지고 박헌영은 그래도 그나마 국내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무장투쟁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다 차치하고 새파란 그 젊은 스탈린의 하수인인
김일성을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미 벌써 그 시절에 여러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 조선 그 인민위원회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다 장악을 해갔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산 세력인 그 박헌영조차도 물리치고 결국에는 북한을 먼저 다 접수를 해놓고 그러면서도 그거는 숨겨놓고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5.16 선거를 통해서 국가를 만들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사를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바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역사학계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 체제가 왜 망하지 않느냐. 그건 아까 독일의 경우에는요. 민주주의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공산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호네이커라는 독재자를 빨리 내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프치히에서 촛불 시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호네이커 물러나라는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동독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독 체제가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에는 서독에서 어쩔 수 없이 껴안을 수밖에 없는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헬무트 콜이라는 분이 사실은 그 역사학자였습니다. 역사학자는 아니고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그 통일 수상이 되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헬무트 콜 옆에는 그 겐셔라는 외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겐셔라는 외무부 장관이 18년 동안 헬무트 콜이 수상일 동안에 18년 동안 외무부 장관을 하면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그 소련 이런 주변 나라들이 사실은 주변 나라들은 절대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되면 또다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거라는 두려움과 그 공포 때문에 원하지 않았는데 그 아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 이거를 미국에서 시켰습니다. 연합국에서 독일과 일본에다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요구 조건 전쟁의 그 배상 경제적으로 배상금을 물리고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갖지 말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요구 조건을 들었던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을 양성해야 된다. 그거를 요구 조건으로 일본과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에다가 요구 조건을 내걸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일본과 독일에서는 서독에서는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동독이 독재에 의한 공산주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그 어떤 민주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통한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이라는 나라를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품으로 안겨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동독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이 결국에는 그 동방 정책을 하면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의 주민들이 몰래 서독의 방송을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저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서독이구나. 우리는 저런 체제에서 살고 싶다. 그거를 동경하면서 결국엔 시위를 했기 때문에 동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통일을 한다면 그렇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그래도 민주화를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본만 하더라도 근대화를 성공시킨 나라긴 하지만 천황제 중심으로 완전한 민주국가라고 하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기에는 천황이 아직 살아있는 군국주의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그런 국가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전통이 왜 있느냐, 저는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시아가 미개국으로 남아있고 야만국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은 서방 세계에서는 유교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슬람은 잘 모르겠지만 유교를 보면서 이슬람도 약간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우리 잠옷 입은 것처럼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여자들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부르카라는 걸 씌워가지고 결국에는 이 눈동자도 누가 보지 못하게 망사를 씌워가지고 온몸을 다 에워싸서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체제로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유교라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는 있지만 삼강오륜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에는 신분질서를 강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들이 전통으로 많이 몇천 년 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시아적 전통 하에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없는 토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교적 전통을 좋은 거는 물려받아서 계승을 해야 되지만 그 나쁜 전통까지도 우리가 그대로 전통이기 때문에 고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어요. 벌써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유튜브나 또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의 전통, 북한에서의 유교와 주체사상, 이거를 논문을 썼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논문을 쓸 때는 사실은 북한이 아니라 동서독이 통일이 되고 거기 공산주의 국가가 다 망했잖아요. 망했는데도 왜 망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김일성이 사망을 한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을까? 그거는 서방 세계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세습은 없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세습이라는 건 없다. 그건 철칙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세습을 할 거다. 혼자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러면은 왜 세습을 할 거냐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북한은 분명히 자본주의 체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더더군다나 아니고 그럼 과연 북한 체제는 무엇일까 궁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체제, 1인 독재 체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분명히 유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국가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체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계셨던 훔볼트 대학교에 잠시 파견 나와 있던 교수님을 통해서 주체사상에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입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뒤져보면서 보니까 주체사상 내용에는요, 유교적 전통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덕치, 그 다음에 인본, 민본, 전부 다. 그거는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덕치의 가장 훌륭한 전 세계 유일한 지도자이시다. 그래서 어버이 수령님을
어버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자기 지도자를 어버이로 표현하는 나라는 없는데 옛날에 조선뿐만이 아니라 그 중국 경우에는 그 임금을 어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황이 주장을 한 것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당시에 임금, 왕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사대부, 조선의 사대부는 어머니고 그 다음에 백성은 팔과 다리다. 그러니까 그 유기체로 설명할 때는요. 머리고 임금은 머리고 그 다음에 사대부는 가슴이고 따뜻한 가슴이고 그 다음에 팔 다리고 백성은 팔 다리인데 그거를 이제 어버이 수령님으로 얘기할 때는 어버이는 그 아버지는 임금이고 사대부는 어머니고 따뜻한 어머니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는 인민이다. 그러니까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의 그 수령론에 나가면요. 이제 북한이 그 1인 독재 체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수령론입니다. 그 수령론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어버이 수령님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은 사대부랑 똑같죠. 조선노동당은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인민은 팔과 다리다. 그래서 머리 그리고 뇌수라 그래요. 어버이 수령님은 뇌수고 그 다음에 조선노동당은 가슴이고 그 다음에 인민은 팔과 다리다. 그래서 뇌수가 없으면 팔과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을 하면 다 따라야 됐었잖아요. 옛날에는 사약을 먹으면서도 임금님이 내려주시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큰절을 하고 사약을 먹었잖아요. 제주도에 가서도 임금님을 향해서 사약을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조선노동당 북한 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어버이 수령님이 뇌수이기 때문에 어버이 수령님의 그 어떤 지령을 내려도 팔과 다리는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내셔널리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껴안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저는 민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한민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을 중심으로 한 이 북한 체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오면서 결국엔 세습 체제로 갔고 유교적 전통 국가로 갔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정통성은 고조선, 고구려, 고려, 조선 그 다음에 일제시대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은 뭐냐면요. 미제국주의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제국주의가 침략해서 남조선을 점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미제국주의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남조선은 식민지로 전락을 했다.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일제시대를 통해서 나라를 되찾은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남조선은 아직까지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허덕이면서 주권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다. 우리 북조선만이 유일하게 주권을 가진 주체적인 나라다. 이게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로 내려오면서부터는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다 망했지만 우리 어버이 수령님께서 영도하고 계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큼은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이고 하다못해 중국만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그 마약 같은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결국엔 썩은 나라다. 결국에는 우리만이 유일하게
사회주의를 지키는 위대한 국가고 그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준 어버이 수령님은 우리의 절대절명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그런데 그 영도자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어버이 수령님은 몸으로는 육체로는 사망을 했지만 영혼은 남아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다. 그렇게 지금 그 역사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결국에는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 아니다. 김일성 민족,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한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 정책을 통해서 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벌써 민족주의라는 것 자체가 많이 쇠퇴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민족주의가 쇠퇴할 수밖에 없었던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많은 것도 없고 그 소련의 경우에도 코민테른을 통해서 국제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전 세계의 노동자 농민이 일어나라 함께 뭉쳐서 자본주의 식민국가를 저희가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모토였기 때문에 그 나라 그쪽 사람들도 내셔널리즘은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약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90년대에 들어서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 다음에 동구권이 망하면서 결국에는 다시 내셔널리즘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라든지 그 모든 나라들이 민족을 중심으로 다 독립을 새롭게 했잖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새롭게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는 부활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처음에 모두의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역화, 세계화, 지금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컬, 지역화가 다시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역 자국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은 미국도 미국 중심으로 갈 거고 모든 나라들은 자국 중심으로 갈 때 우리는 그러면 민족주의로 갈 것인가? 국가주의로 갈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가주의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일을 할 때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 교수님은요. 제가 안식년일 때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스승의 날.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뭐가 큰일 났어? 그랬더니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정치학 교수님이 강의 내용이 달라졌대요. 지금은 과도 정부래요. 나라가 아니래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인민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과도 정부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 정부고 완전한 통일,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이 됐을 때만 진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이 좌파 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간첩사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학자들 중에도 간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요. 당장 아는 교수가 제가 통일부 정치자문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2003년도와 2007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두산에 가서 보트도 타고 천지에서 보트도 타고 했지만 그때 저는 직접 눈으로 다 봤거든요. 이 남한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요. 그때 가서 얘기한 사람들 중에는요. 조선 사회학원에서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북한학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이 나간 학자들도 있습니다. 있었네다. 남조선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통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라도 나만만이라도 저는 그것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금 한 3분 정도만 혹시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까 저기 선생님 왜 안 망하는지 일부 애들이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저기 북한이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저도 깜빡 잊었어요. 저는 이 망하지 않는 거는 북한도 유교적 전통, 주체 사상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글쎄요. 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이 망했잖아요. 그죠? 조선은 사실은 유교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 망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유교를 끝까지 고집했기 때문에 저는 조선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유교를 버리고 빨리 서구화, 민주화를 일으켰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빨리 중국에서 벗어나서 메이지 유신보다 더한 개혁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선진국에 몇백 년 전에 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교가 마지막까지 살 길이다 생각을 하고 사실은 많은 역사학자들은 실학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학문을 일으키는 새로운 바람이었다. 특히 좌파학자들이 그걸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실학도 그걸 주장하고 싶을 뿐이지 유학이었거든요. 성리학이었거든요. 뿌리가 성리학이었고 절대 그 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이 당연히 훌륭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개혁적인 정신을 가지고 유교적 전통을 좀 더 새롭게 개혁해보려고 했잖아요. 그 카톨릭을 개혁을 한 게 마틴 루터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산 정약용도 새로운 전통을 만들려고 실학을 하기는 했지만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했고 사실은 저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중국이 시진핑이 들어섰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제가 그 공자묘를 2번을 갔어요. 태산을 2번을 갔는데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 풀이 잔뜩 있어가지고 공자묘가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시진핑이 들어서면서 다시 공자를 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독재 체제를 다시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유교적 전통이라는 거는 저는 임금님 중심의 상명하달, 상명오륜, 부자유친, 부부유별 모든 것이 다 장유유서 이런 것이 제가 유교적 전통을 무조건 싸그리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전통을 우리가 살려나가면서도 우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BTS라든지 아니면 또 뭐죠? 지금 뭐 여러 그 문화계가 새롭게 대두되는 것도 유교적 전통을 우리 그 서양적인 요소를 가미시켜서 그 서양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흥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교라는 거를 가미시키니까 새로운 걸로 그 사람들 눈에는 보이거든요. 특히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걸 굉장히 호기심 많아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적인 처음에 제가 독일에 갔을 때는 일본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무라이 정신, 그 다음에 사무라이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이런 게 굉장히 독일에서 많이 유행을 했거든요. 일본 음식 이런 게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우리는 언제 저런 일본식처럼 이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죠? 요번에 얼마 전에 제가 독일을 갔더니 어디서 왔냐 그랬을
때 옛날에 제가 갔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이 90년에 갔을 때도 그때 이미 벌써 88 올림픽을 끝낸 시점이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아프리카에 있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이. 그래서 아시아에 있다니까 아시아 어디에 있냐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니까 거기에도 나라가 있었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서 왔다니까 짱짱짱.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특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저희가 사실 저는 근대화 아까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요. 우리의 근대화는 일제시대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는 서양의 그 자본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가 커피도 마셔볼 수 있는 그런 맛을 구경을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정한 근대화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여기 그 박정희 기념관에 오셨던 그 세바스티안 베르트람이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제 연구실에 찾아오셔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가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 3, 4년 전에 여기를 왔었는데 그때 처음 여기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 20세기 월드 히스토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분이 월드 히스토리 역사학자인데 가장 위대한 인물을 찾다 보니까 박정희라는 인물을 찾았는데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했더니 코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단 한마디도 안녕하세요도 못하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나폴레옹보다 위대한 인물이다.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나폴레옹 대단한 위대한 인물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위대하대요. 그래서 왜 더 위대하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은 드골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대요. 파리 공항을 가면 드골 공항이라고 하잖아요. 더 위대하대요. 그래서 왜 더 위대하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사람이 나폴레옹과 드골을 합쳐놓은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몇백 년 동안 근대화를 일으켰고 드골은 현대화를 일으켜서 200~300년 동안의 프랑스를 만드는 이 역사를 박정희 대통령은 20년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기적이다. 그리고 제가 1998년도에 교육개발원에 있을 때 모스크바 대학교의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어딜 갔었냐면 삼성전자하고 포스코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3박 4일을 계시고 가실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 왕대접을 받다가 이제 러시아로 돌아가면 거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절에 자기 월급을 한 달치 월급을 모아야 98년이었거든요. 98년도에 그 햄버거를 하나 사서 먹으려면 한 달치 월급을 다 모아야 사 먹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래서 제가 러시아는 더 위대한 인물이 있지 않냐고, 스탈린과 레닌이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실패한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한 분이 만약에 러시아 역사에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한 사람만 있었으면 지금의 러시아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온 역사를 보다 더 새롭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 전선에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전선에 서서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곧 저희 딸을 시집을 보낸 지가 얼마 안 돼요. 작년에 보내서 이제 저도 곧 할머니가 돼 가는데요.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이렇게 좌파 교육이 됐으면 밥상머리라도 교육을 잘 시켰으면 저렇게 좌파 학자들한테 다 넘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을 때 제 친구들이 직접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 교과서만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막스 레닌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면서 보건 교과서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한다면서 결국에는 젠더 문제를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다시 그거를 재현시키고 그람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